ERP 회계 1급 2019년 1회 이론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 재설계가 키포인트라 그랬죠. 재설계. 그래서 재설계 나오면 어떤 거? BP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기능적 특징인 거 우리는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 언어가 아니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의사결정 방식은 바텀에서 업,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탑에서 다운 방식으로 전체 관점에서 각각의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이죠?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사이클 타임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5번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되게 많이 보는 유형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5번 답은 4번입니다.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쓸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현재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BPR을 통한 경영 혁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알맞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그렇게 설명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죠. 가장 중요한 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항목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런 게 있고요. 신뢰성의 하부 항목은 이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생산성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의 보통주를 취득하고 수수료 4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 후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분개를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단기 매매 80만 원어치 이렇게 보죠. 80만 원어치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4만 원 요렇게 요거를 다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니까 현금 84만 원 요렇게 분개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쵸?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틀렸죠.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한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영업의 비용 이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900번 때. 그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으니까 과소 계상이 됐겠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판관비는 아예 연관도 없고요. 그쵸? 그래서 7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4만원이 과대 계상됐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4만원이 과소 계상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었고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은 방금 분계가 맞았을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84만원, 대변은 현금 84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요 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그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연구비 아니고요. 연구비는 비용이죠. 그렇죠? 개발비 맞고요. 경상개발비 아니죠. 경상개발비는 비용입니다. 무형자산이 아니고. 자, 임차권리금 무형자산 맞고요.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맞고요. 그래서 개발비, 임차권리금,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거 상표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표권과 상품권 헷갈리지 말라고 꼭 말씀 많이 드렸죠. 9번 문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이다. 주식 처분 시점에서 처분 손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 시마다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산을 지났다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분개를 해드리면은 2018년 구입 시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 9월 6일 9월 6일에 100주를 1,4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14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그냥 할게요. 뭐로 샀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돼서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주당 공정가치가 1,20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쵸? 그러면은 12만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만원 2만원이요. 단기 매매증권 2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난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장부에 남아있는 거 14만원에서 2만원 차감됐으니까 12만원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요거를 얼마에 팔았대? 3월 2일날 2019년 3월 2일날 얼마에 팔았대요? 1,300원에 주당 1,300원에 매각을 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부에 있는 거 12만원 남아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2만원 요걸 팔고 얼마를 받았어? 13만원 받았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현금 13만원 12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팔았어요. 얼마만큼 이득 나왔어? 만원만큼 이득 나왔어요. 요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의 자본 변동 내용이다. 최종 소강 시점에서 감자 차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감자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 10월에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했다. 자본에 대한 거는 항상 액면가액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을 소각시켰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본금은 차변이겠네요. 그렇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자본금이 오고 200주를 팔았는데 주당 5,000원이었대요. 그쵸?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은 100만원이 될 거고요. 그쵸? 요거를 얼마에 매입해서 소각을 했어요? 현금 120만원에 매입을 해서 소각했다 라고 하죠. 자, 100만원짜리를 없앨 때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120만원을 냈어. 20만원이나 더 냈죠. 그쵸? 요럴 때 손해나는 거 감자차 손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손해본 게 20만원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니은에 한 번 더 팔았네. 요번에는 300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주당 4,000원을 줬대요. 그러면 11월에 300주니까 차변에 자본금 150만원 150만원짜리를 소각을 했어. 얼마를 내고
현금 120만원을 내고요. 150만원짜리 없앨라고 했는데 120만원만 내면 없애주겠대. 그래서 소각을 했어. 그럼 얼마 이득 본 거야? 30만원 이득을 본 건데 예전에 20만원 손해본 게 있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부터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감자 차손을 먼저 소각시켜 줍니다. 20만원. 자, 그럼 감자 차손은 이미 다 사라졌고요.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 10만원이 부족하죠. 요거는 감자 차익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자 차익 10만원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주 고려는 이번 회계기간 기초에 자본은 100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400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기중에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자본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우리 뭐 자본금도 자본이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본 자체를 물어본 거고 자본금을 따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쵸? 이익잉여금이란 계정 과목은 또 따로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는 따로따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단기의 보통주 500원을 액면 500원을 100주를 주당 800원에 발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분개 보여드릴게요. 자본금을 발행을 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근데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 봐야 된다 그랬죠. 500입니다. 500원. 500원. 요거를 발행하고 얼마를 받았어? 현금을 받았대요. 현금 받았다는 소리는 없는데 그냥 8만원 받았대요. 그쵸? 8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5만원짜리를 발행하고 8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만큼 이득 본 거야? 3만원만큼 이득을 본 거죠. 이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자본이죠. 증가했어요. 5만원. 근데 자본금만 자본이 아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에요. 얘는 자본 잉여금이죠. 그렇죠? 증가를 했네.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자본 총액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럼 자본은 총 얼마가 증가한 거야? 8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8만 원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배당금 10만 원을 이익여금 처분해서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익여금이 줄어들어야겠네. 이익여금 10만원. 대변에는 뭐 배당금을 줬으니까 뭐 미지급 배당금을 줬던지 뭐 현금을 줬던지 했겠는데 현금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요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줬으니까 자본이 줄어드네요. 얼마만큼? 10만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당기순이익이 2만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럼 자본이 얼마가 증가를 하게 돼? 2만원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가를 한 건 총 얼마야? 8만원에 2만원 더해서 10만원 증가했고 감소하는 것도 얼마가 감소했어요? 1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자본 총 자본은 10만원 증가 10만원 감소니까 불변입니다. 자본 자체는 불변이에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처분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본은 불변,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결산 시에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쵸? 결산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때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또 분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었대요. 당기순이익 이거 적어놓고 당기순이익 50만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분계를 간단하게 봅시다. 이자 수익을 과대 계상했대요. 이자 수익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겠죠. 그럼 수익이 줄어들어요. 자, 수익이 줄어들어요. 수익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5만원만큼. 그쵸?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과대 계상액이래요. 자, 이것도 줄여야겠지.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잉여금을 줄인다고 당기순이익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차익 과소계상액, 요것도 자본잉여금이니까 원래는 늘려야 되지만 여기 자체 당기순이익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차익도 빼주시고요. 단기투자자산, 단기매매증권이죠. 요거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했대요. 수익을 또 과대 계상했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을 또 줄여야겠죠. 얼마만큼? 25,000원만큼요. 그쵸? 자, 그럼 원래 50만원이었는데 마이너스 5만원, 그리고 마이너스 25,000원. 이렇게 하면은 얼마? 42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을 하면서 선수임대료 계정을 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정리분계를 누락했대요. 그러니까 결산분계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 분계를 했을 때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차변의 선수수익, 그리고 대변의 임대료,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안 썼죠. 그쵸? 썼어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쵸? 그래서 부채가 뭐 과대되고, 부채가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채를 안 썼죠. 그쵸? 그럼 부채에 과대계상 되겠죠. 과대계상. 부채의 과대계상. 또 임대료라는 수익을 안 썼어요. 얘 수익이죠. 수익을 안 썼으니까 수익의 과소계상이 되겠죠. 수익의 과소계상. 수익이 과소계상되면은 뭐가 또 반대가 돼요? 자본도 과소계상된다. 요거 세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본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과소, 부채는 과대. 그렇죠?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자산, 섬급금, 당좌자산. 그렇죠? 그 다음에 상표권은 무형자산이 되겠죠. 아까 상표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시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틀리면 안 돼요. 분계 한번 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결산을 한번 지났다라고 하면은 결산의 공정가치랑 처분가액을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래? 45만원이래요. 그럼 장부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 장부에는 45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를 얼마를 받고 팔았대? 53만원을 받고 팔았대요. 그쵸? 1월 15일날 팔았대요. 차변에 현금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현금 53만원을 받고 팔았대요. 53만원을 받고 얼마짜리를 팔았어? 단기매매증권 45만원짜리를 팔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쵸? 자, 53만원짜리 53만원을 받고 45만원짜리를 팔았어요. 얼마에 이득을 봤어? 8만원의 이득을 봤어요. 얘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된다.
이렇게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만원이 됩니다. 16번 문제. 다음 문장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합니다. 16번의 정답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주창조는 11월 1일에 기계장치를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취득원가랑 내용연수 다 적혀져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차기로 2월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번 구해봅시다. 취득가액 65만원. 여기서 잔존가치를 빼야 되죠. 5만원 뺍니다. 요거를 몇으로 나눠요?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쵸? 나누기 5.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구입을 언제 했대? 11월 1일 날 했대요. 11월 1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쓴 거야? 11월 그리고 12월 2달밖에 안 쓴 거예요. 그쵸? 자,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냐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일에 구입을 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사용을 했겠죠. 그럼 2달만 쓴 거니까 전체 12개월 중에 얼마만 해야 돼? 2개월, 2개월만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12만원이죠. 12만원을 곱하기 12분의 2를 해주니까 정답은 얼마?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만원이 된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 단위과세 요거 두 개랑 비교해가지고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 요건은 전산 시스템 설비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승인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해야 된다. 총괄 사업장은 개인의 경우 주사무소로 한다. 승인된 효력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및 환급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 보는 게 하나 나왔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전산 시스템 설비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요건에는 전산 시스템 설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교부 기한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하나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한다. 만약에 상호를 변경하면요 요거는 신청 당일에 재발급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의 종류 변경, 사업장을 이전한다, 사업장의 구성원의 변경이 있다. 요럴 때는 3일 내에 재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은 납세 의무 있고요.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요거는 뭐예요? 요건 소득세의 특징이죠. 그렇죠? 소득세.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된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 자본 총액 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 서식은 어느 것인가? 요거 두 개는 꼭 외우라 그랬죠. 적립조정 명세서 갑과 을 두 개 비교해서 외우라 그랬어요. 갑은 세무상 기업회계의 자본을 세무회계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표, 요게 갑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유보로 소득 처분된 사항을 관리하는 표, 요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 안 나실까봐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자 장부상 비용으로 별도의 계상함이 없어도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이나 필요 경비로 계상함으로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뭐뭐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세무조정, 결산조정, 신고조정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세무조정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세무조정은 일단 기업이 작성한 거, 이제 재무제표가 있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세법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이었던 거를 입금이랑 손금으로 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산조정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금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을 안 하면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 요런 거를 결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하지 않는 요런 거. 그럼 신고조정은 뭐냐면요, 결산조정 사항을 제외한 것들, 요거를 신고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의 수익 비용으로 계상을 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에서 입금,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요거를 신고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계상함이 없어도 그냥 송금이나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 요런 것들 신고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손금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유일하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 한도 초과한 거, 그리고 자본거래, 요거는 손금으로 인식을 하지 않죠. 그쵸? 근데 딱 보이는 거 자본 하나 있네요. 그쵸?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말일인 경우에 신고기간은 몇 월 며칠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과세표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죠. 그쵸? 근데 2월 말일에 끝나니까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해당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기 확정 신고기간이라고 나왔어요. 2기 확정이라는 거는 10월에서 12월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에 1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항상 신고기간 종료 후에 다음 달 25일까지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수익비용과 입금, 손금 차이를 조정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를 통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간접법에 의한 계산이라고 한다. 요거 아까 22번 설명할 때 나왔던 거죠. 요런 거 뭐라고 합니까? 세무조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넣어드렸어요. 27번 원가 회계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 수립과 원가 통제에는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 원가 계산에 비해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변동 원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부 원가는 계획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합원가 계산이 아닌 개별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종합원가에 대한 내용이죠. 완성품 원가, 환산량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사전에 신속하게 제품 원가 결정을 위해서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해야 된다.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원가를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 원가의 기준이 클수록 활동 기준 원가의 사용성이 크게 요구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계획수리과 원가 통제, 변동원가가 유용하다.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합원가가 필요하다. 신속한 제품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원가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 맞죠? 당연히 들어가요. 가공원가는 이제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죠.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원가는 고정원가만 가능하다? 아니죠. 제조간접비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둘 다 포함됩니다.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일부 항목이다. 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재료 소비액을 구하려면은 원재료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초 원재료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건 일단 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일단 가공원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의 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12만원 플러스 13만원 이렇게 하면 얼마? 25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가공원가는 25만원. 그러면 2번은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비용은 55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랑 뭐를 더해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해야 돼요. 자, 그쵸? 총 제조 원가 요거는 직접 재료비인 30만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인 12만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인 13만원을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액이 총 얼마? 55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3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의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관리액의 용어는 무엇인가? 고정원가는 일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가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는 원가를 말한다. 요거 이제 그래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됐을 때 총원가가 일정한 요런 그래프를 보여준다 라고 했죠. 요런 거 뭐라 그래요? 요게 X축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조업도 라고 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배부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적절한 관리액의 용어는 조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조업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번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비용 나올 때 하는 방법. 지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에 포함될 지급 수수료의 단기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건 올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 T자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었죠. 이렇게 수수료 일반적으로 그냥 해봅시다. 지난달에 미지급했대요. 그쵸? 지난달에 미지급했으니까 요번에 지급해야겠죠. 그쵸? 여기 미지급.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지급을 했대.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지급을 한 거. 단기 발생액은 아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어디? 여기가 되겠죠. 22만원. 그쵸? 요렇게. 근데 지급한 게 있으면 미지급한 것도 있겠죠.
그쵸? 그걸 어디? 여기다가 6만원.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대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단기총제조 비용에 실제로 포함을 해야 되는 건 요번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사용을 해야겠죠. 발생한 것 중에 요번에 지급을 안 하고 다음에 지급할 것도 있고, 요런 게 있으니까 차감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번에 발생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게 얼마예요? 28만원에서 3만원을 뺀 2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발생한 지급수수료의 비용은 얼마? 25만원이 된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가공원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직접 노무비 이거는 가공원가에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간접 노무비도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고요. 직접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얜 가공원가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들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조부의 감가상각비, 제조부의 전력비. 근데 영업부에서 발생한 건 가공원가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2,100원, 그 다음에 200원, 500원, 700원 전부 다 더하면은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500원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회차 이론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